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이 국경선 전방 부대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를 하고 이 방공망 감시 초소도 증강했습니다. 무인기의 평양 침투에 대비한다는 건데 추가 도발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이 심야 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다섬 기자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을 어제 오후 8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와 관련해 대남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총참모부는 또 각급 부대의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하고 평양에는 방공 감시 초소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는 심야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연속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우려와 관련해 커트 컴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북한이 평양을 침투한 무인기가 살포한 전단지라면서 이 전단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부녀의 명품 치장을 지적을 하고 이 남북 간의 소득 규모 등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 주재용 기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단지 메뉴에 자기 배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엔 김정은 부녀가 각각 외제 명품 시계와 고가 패딩 등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이 11일 중대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뿌린 전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전단 속 김정은은 2022년 3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 당시 모습으로 추정되고 김주혜는 지난해 4월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입니다. 전단지 속 김정은이 찬 명품 시계는 스위스 제품으로 약 1,600만 원에 달하고 김주혜가 입은 패딩은 프랑스 제품으로 약 250만 원을 호가합니다. 북한 인민의 빈곤한 생활과는 대조되는 김정은 부녀의 명품 치장을 지적한 겁니다. 전단에는 또 쌀과 옥수수로 남측과 북측 사이 소득 격차를 비교해 보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라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단 일부를 흐릿하게 지워 김정은 부녀에 대한 비판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무인기가 남한 소행임을 주장하고 여름 홍수 피해 등 북한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던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16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부산에서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까지 이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처음으로 부산에 출격해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오후 부산대를 찾아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조 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받고 지원 방문한다며 저와 혁신당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고 했습니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 처음입니다.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로 기세를 올려 민주당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틀 전에도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부산을 방문해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실언 논란을 부각하며 표심에 호소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총선에 이은 2차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대표는 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도 부산 금정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섭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거나 없애겠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인적 쇄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을 앞둔 부산 금정에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인사들에게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의 김 여사 라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공식 정무 라인이 아닌데도 정무 업무를 하는 걸로 알려진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초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를 전달하려 했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부산 금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윤계 등을 중심으로 한 대표 발언 수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실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불쾌감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연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 김 여사 문제 관련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졌죠.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9일이었습니다. 이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가 또 10일에는요, 도이치모터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또 검찰이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러고 또 12일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그 독대를 앞두고 강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선거를 앞두고 발언을 이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예. 12일까지 이제 저희가 사전 투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선거를 겨냥한 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도 저런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다 그러면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독대를 앞두고 뭐 뭔가 하여튼 선점을 위한 포석하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선거에서 유리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한 대표의 발언의 주제들은 사실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얼마든지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주제는 맞아요. 그런데 네네. 공개적으로 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특히나 이제 검찰권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 발언은 상당히 거슬려요, 사실은. 예. 특히나 이제 한 대표가 법무장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당 네.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간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식한 발언이고 그 의식의 대상은 선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독대 이전에 선거 이후에 독대 그 사이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가 저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을 주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반응을 주목한다는 얘기죠?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16일 이후에 예. 한 대표의 또 다른 추가적인 발언.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반응 둘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침묵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친윤계는 좀 껄끄럽다는 반응을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독대 문제로 한 꽤 오랜 기간 갈등 문제를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었죠. 그렇죠. 지금 아쉬운 쪽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독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친 언사들 가운데서 왜 대통령실이 불쾌한 감정을 계속 늘어놓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풀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을 때 네네. 당시 보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인터뷰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부분들, 예.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담았다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다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칠게 들릴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분명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대표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네네. 지금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다. 개혁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엔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어떤 그 여당의 대표가 가서도 윤심을 전달받고 왔다면 이번에는 나는 민심을 전달하고 오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준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는 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밑차를 까는 거라고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대표가요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이죠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쇄신해라 누구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내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독대하는데 영향을 이건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하거나 네네. 또는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참모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온 그 하나의 타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한 대표가 저렇게 주장한 것은 그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하나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독대 이후에 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네. 이전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14개 항 정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냥 공개돼서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독대에서 물론 여당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독대는 야당 대표와 다르지만 어쨌든 만나서 그 이후에 뭔가 조치는 되겠죠. 예를 들면 제도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적 변화 하나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달라 인적 구성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인적 쇄신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국민들께서 인지할 정도의 인적 쇄신이 되려면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하신 그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말씀처럼 네네. 비서관 몇 명, 행정관 몇 명이 바뀐다면 이것이 인적 쇄신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만한 징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원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반개혁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 이런 식의 낙인을 찍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선거가 끝난 뒤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지는 이 상황에 민주당이요. 계엄령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필요한 건지 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결국에는 법률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 전에 네네. 본특검이라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병 특검을 끊임없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예. 최근에 현재 연구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좀 지나치다.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특검은 본특검대로 가되 상설특검을 통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좀 조직은 작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의혹들을 쳐내고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정치적 압박보다는요. 이게 대통령의 꽉 막힌 국정운영 자체를 상설특검으로라도 좀 털어내면서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엄령 의혹 수사에 대한 상상 특검한다? 아니 그 계엄령 의혹이라는 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제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정황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특검 가겠다? 지금 상설 특검 가겠다고 해놓으신 게 보면 3부 특검 이거 뭐 3부 얘기 나왔다고 3부 체크해라 이거 나왔다고 지금 특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약 세관 그 세관 마약 관련돼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김 여사가 뒤에 있다는 게 전혀 관련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검찰 수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상설특검도 보면 규칙 바꿔가지고 추천 과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검찰화 돼 있다. 본인들이 수사권을 갖고 싶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계엄령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 저거를 수사하겠다? 글쎄요,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다워야 국회가 특검을 남발한다는 그런 오명을 씌우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입니까? 명품백 무혐의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명백하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기소를 해야 되나 기소를 하나 망설이는 검찰. 예. 저는 이걸 검찰의 어떤 자화상을 봤을 때는 상설특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검찰은 2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을 좋아요. 검찰 못 믿겠다고 하는 2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수처를 만든 공수처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공수처를 그냥 무용지물로 냅둡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이 재보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이 주말 동안 승부처를 찾아서 유세전을 펼쳤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옛날에 나오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쟁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번호만 보고 찍는 선거, 당만 보고 찍는 선거 이제 끝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이 술 먹은 선장에 비유한 발언 이걸 하면서 여당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할 만한 발언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양상은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정구 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금정구가 지금 안방인 호남에 대한 그 지지세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상한 선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금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정세에 기대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앙에 어떤 판세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세를 끌고 오다 보니까 저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음주전과는 음주전과이고 사실 본인도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심하면 3번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받는 입장에서 아니 재판을 야당 대표가 3번 받는 분이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저런 유세를 한다. 본인 업무부터 잘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중앙조직 끌고 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민심 이런 것들도 표심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유리한 그 선거 전략이 아닌 듯 싶은데 자꾸만 저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금정구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돕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야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후보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몸으로 뛰는 것이고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나름 인기가 있습니다.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술 먹은 선장이라는 표현 저는 제가 메시지를 썼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술 먹는 선장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키를 잡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술 먹는 선장이 아니라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특히 배우자한테 키를 맡겨놓은 거 아닌가 이래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말하자면 여당으로부터 다른 비판을 안 받을 것인데 조금 뭐 표현 자체가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치판이 사법화되는 걸 떠나서 무슨 소설들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금정에 대한 그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라면 누구의 금정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긴 한데 후보도 단일화가 된 상황이고 후보 경쟁력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20%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 추세로 보면 부산 금정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배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은 금정 국민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사전 투표율이 일단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측의 적극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나가는데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안 나간다 이렇게 일단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라고 보면 상당히 뼈아픈 실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발언 자체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요, 우리 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한 데 이어서 국경선 부근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글쎄요, 이제 반응을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인기가 사실은 이제 북한 그 노동당 그 상공에 군이 보낸 무인기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인기 실체는 사진 찍혀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실체는 거기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장은 집무실까지 왔다고 이 주장을 하고는 있죠. 본인들 주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물을 확인한 적이 없고 보통은 실물을 공개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군이 보냈을 가능성, 대한민국 군이 보냈을 가능성, 대한민국 민간인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그다음에 북한이 거짓말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 혹시 반정부 세력이 있으면 그 반정부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굳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 아마 그런 전략성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취한 것 같고 예전에 북한의 경우에도 서너 차례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공망 강화라는 조치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공망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는데 저들은 다시 남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 군사 태세를 갖췄단 말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한 내의 체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원했던 그 두 국가론, 그다음에 통일조항 삭제 이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그 영속성을 위해서 단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단합을 도모하려면 저런 식으로 적개심 고취가 필요하고 사실 국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저런 시그널을 국민께 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내에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무슨 저걸 진상규명하겠다고 무슨 단체를 띄우시던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TV조선에 출연한 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끼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 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민간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낸 부분들이 뭐 자작극이다 아니다, 뭐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한반도가 지금 전쟁 위기로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포대를 설치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알려주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도발에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뭐 안방에서 지금 그냥 입씨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 보면은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를 했다는 걸 북한이 자임하는 것들은요. 네.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나 평양은 그 사중으로 방공망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는 것을 스스로 그러면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2022년 12월에 북한의 어떤 그 무인기가 우리 뚫렸잖아요. 예. 우리 서울 상공에 왔을 때 그때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이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당시에 무인기는 무인기로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런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조차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설사 우리 군이 이거를 밝혀줄 수 없는 전략적 무엇을 쓰는 건 이해가 되나. 예.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식으로 삐라 뿌리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들,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국방정책을 쓰는 것들은 조금 당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여야 막론하고 입법 차원에서 진상규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 상황 점검단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아직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당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방 문제잖아요. 국방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일단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의 전쟁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면서 예. 남한이 예를 들어 그에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저런 비판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그 정당의 강령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민주당께서는. 또 하나는 네. 북한이 지난번에 보내왔을 때도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 해석을 하는데 국내 자작극이 또 제기됐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국내 북한이 보내온 거 국내 자작극이라는 문제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북한에 보낸 것은 또 북한 자작극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이게 국방의 문제를 국방부에 맡겨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국감 2주차죠. 이번엔 좀 민생 국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에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이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부 작품은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2007년 펴낸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의 초판 사인본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가 11,000원인데 60배 가까운 가격입니다. 소년이 온다 초판본은 30만 원, 대표작 3권을 묶어 11만 원에 판단 글도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열풍은 혼책방 거리도 한바탕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거 다 나갔어요. 술 먹었습니다. 계속 샀죠. 저도 그냥 그러죠. 중고책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혼책방을 찾아보지만 이곳에서도 찾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찾는데 책이 없어. 대형 서점에선 주말 내내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품절됐다고 해서 근데 아직 소년이 온다는 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빨리 사려고 점심 먹고 후다닥 왔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준비해놓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주말 새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서점가는 주말 동안 인쇄된 물량이 풀리는 중반부터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한 작가 작품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등 전세적으로 지금 한강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원영섭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모처럼 이 출판계에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 작가 작품 서점가에는 물론 이 헌책방에도 품귀 현상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발표한 이래로 며칠 만에 그 50만 부가 지금 그 주문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절판한 여수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창고에서 다시 꺼내서 팔기로 하고 그리고 친필 사인, 작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초판본은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 정도로 야. 이제 신드롬인데요. 과거에 이제 계속 그 종이 장편 소설이 침체기에 좀 있었습니다. 웹툰이나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에 밀려가지고
많이 침체기에 있었는데 예. 지금 노벨상을 계기로 새로운 그런 그 활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품절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과 뭐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한강 작가는 이미 부커상 또 네. 메디치상 통해서 세계 문학계에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또 이제 그 외의 배경으로는 K-푸드, K-팝 또 K-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예. 있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한강 작가 작품의 어떤 이 탁월성 이런 부분을 세계가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벨상 위원회가 발표를 했던 표현 트라우마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적 산문. 그 시적 산문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서양이나 유럽권에 전파될 때 이 뜻이 정확하게 해석돼서 전달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 이후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이 번역가와 만나면서 한강 작가 특유의 섬세한 표현들이 그대로 유럽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작품의 우수성을 그대로 지금 유럽의 뭐 또 일본의 해외 가까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쓴 작품뿐 아니라 이 과거 한강 작가가 언급한 이 악동뮤지션의 노래까지 차트를 역주행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제 안에 있는 정서하고 만나서 아 그래 나 이런 거 쓰고 싶었지 문득 그걸 알게 되었네 이런 순간도 있거든요.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나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왜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언급 이후에 네. 저 노래를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언급한 노래, 그 작가 운영하는 책방, 네. 아버지, 뭐 아버지의 작품, 뭐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신드롬이에요, 이제. 이제 그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예. 아이돌 BTS 그러면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상품화시키고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팬덤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치인에도 또 아이돌 팬덤이 비슷한 형식으로 일어나는데 예. 이제 작가에도 그런 아이돌 팬덤화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보통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점점 아이돌 팬덤으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양태들이 예. 또 똑같이 이제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도 소비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그 한강 작가를 넘어서는 스타 그런 작가가 나와가지고 점점 더 이런 게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한승환 작가를 통해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전쟁이 치열한데 무슨 잔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요.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이제 SNS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 통상 수상자면 간단한 자기 소회나 입장 발표는 있을 하죠? 거라고 네. 기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부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라는 거 있었고 데보라 스미스가 SNS를 통해서 밝힌 것이 좀 더 직접적이었는데요. 이 전쟁이 치열해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가장 한강 작가다운 인식과 지금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담담한 인터뷰조차도 지금 현실 안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 여전히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러한 어떤 고뇌와 성찰 이런 부분이 작품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강 작가다운 현재의 대처고 아마 이후에 이제 수상 시점 즈음에는 본인의 인터뷰라든가 입장 발표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회장의 차녀죠. 이 최민정 씨.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이후에 치러진 혼사잖아요.
결혼식장이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뭐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예. 13일로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비스타 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노세현 관장이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재계 총수들이 결혼식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이한데 이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네. 식전 행사로 한미 전후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 두 분 다 이제 그 장교 출신이니까 네. 한 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장교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미군 장교 출신이기 네. 때문에 그런 아주 그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는 그 한국어로 진행도 하고 영어로 진행도 하고 이렇게 두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민정 씨의 신랑 케빈 황 씨, 중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사람 군대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6 months ago, I left active duty with the Marine Corps and joined a defense technology startup in Washington, D.C. 네, 보신 것처럼 뭐 당시에 최민정 씨가 재벌과 자원은 이례적으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군 복무의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공통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알려졌다시피 최민정 씨 해군 장교로 예. 복무했고요. 그렇죠. 아덴만에 파병도 예. 됐었습니다. 네. 재벌가 자녀로서의 이례적인 행보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그 최민정 씨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를 해준 상황이었죠. 근데 남편인 케빈 황 같은 경우에도 미군 장교였는데 네. 미군 같은 경우에 예비역과 현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워싱턴 D.C.에 살 때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운전하시다가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가의 법인 차량인데 번호판 색이 너무 튀어서 이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활기를 친다는 건데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부착하기 시작한 연두색 번호판.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대상인데 사용자들은 불만입니다. 튀는 색상 때문입니다.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이렇다 보니 일반 번호판을 다는 꼼수가 횡행합니다. 신고제로 이뤄지는 자동차 등록의 허점을 노려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법인이 신고한 BMW 차량의 판매가는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5,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2,200여만 원을 덜 낸 셈입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요. 차 출고할 때 매장 올라왔을 때 그때 법인 번호로 씌우면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아래로 신고한 법인 차량은 6,290대. 이 중 상당수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 당국과 탈세 등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최근 채소값이 급등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외식 물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1,000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계탕도 뭐 17,000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외식 물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예, 이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종합정보 포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서울 기준으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에서요. 예. 비빔밥이 올해 8월 1,962원에서
지난달 0.7% 상승해가지고 11,038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 부진인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요, 뭐 배추, 무, 상추 같이 비빔밥의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이 최소 30% 이상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삼계탕 가격도 전월 대비 1.4% 상승했고요. 사실 주요 그 외식 품목 8개 외식 품목 중에서 김밥을 0.7% 하락한 거를 말고는 나머지 품목 같은 경우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채소값이 올라서 이렇게 외식 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배추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재료로 식재료로 뭐 양배추나 뭐 이런 걸로 김치 만들기 인기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팔리고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른 대체 식품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 따르면요. 지금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양배추와 양상추 거래액이 각각 44%, 41% 늘어났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배추 대신에 양배추나 양상추로 김치 대체품을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양파, 케일, 오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20% 이상 판매량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양파절임, 오이 소박이 등 밑반찬, 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김치도요. 배추김치 대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깍두기, 묵은지, 열무김치, 백김치 같은 것이 40% 이상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뭐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그래도 좀 듣는데 마음은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장철 곧 다가옵니다. 언제쯤이면 부담 없이 배추 살 수 있을 건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가 뭐 가격 출하량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빨리 출하한다든지 가을 배추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언제쯤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예,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이달 중순 이후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배추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중순부터 충북 제천과 단양을 시작으로요,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배추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도 역시 폭염과 많은 폭우로 인해서 가을 배추 조기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요. 또 대형마트가 사실 배추값 할인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단돼서 실제로 배추값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추값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었죠.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가 오르고 대출금리 높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없어서 경기 정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소비도 좀 진작이 되고 대출금리도 좀 내려가는 효과 있을까요? 기대감이 어때 반영이 될까요? 예, 사실 그동안 내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보면 이제 소비, 그다음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 세 가지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항목이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소비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춰도요. 지금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해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어서요. 은행들이 기준금리에다가 더하는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대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기업 대출에서는 가산금리를 늘릴 이유가 없어가지고 기업 대출 금리는 좀 소폭 낮아져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짚어볼게요. 금리 인하로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 활발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집값도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올해 말까지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거래량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명목
GDP 성장률,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해가지고요. 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라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기준금리가 내려가도요. 지금 가계가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기 예.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뭐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실 연끌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서울 핵심지에 향후 2, 3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 지표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봤을 때는 연초가 되면 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다가 연말이 되면 이 가계 대출 규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에 대출 규제가 느슨하게 풀리면 지금 연끌 수요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당국이 좀 내년 초에도 가계대출 규제를 좀 고르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엔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예상과는 다르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9월에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널리 확산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었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최근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아시아에 들어와 있던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하더라도요. 당분간은 주가라든지 이런 자산의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는 예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이 일부는 장기 정기예금 같은 곳에다가 넣어두고요. 일부 자금은 단기 예금 또는 뭐 MMF 같이 예. 단기 투자 자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상품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가 반등 시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자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 좀 천천히 보고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젓가락처럼 생긴 대형 로봇팔을 이용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로켓을 붙잡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 1. 현지 시간 13일 아침 7시 25분. 미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해변 우주 발사 시설에서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되고 3분 만에 1단 로켓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발사 7분쯤 우주에서 돌아온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속도를 줄여 지상으로 접근합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젓가락팔 모양 로봇이 안정적으로 로켓을 붙잡아 착륙시킵니다. 이를 지켜본 스페이스X 직원과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고 지구로 귀환하는 로켓을 공중에서 붙잡는 획기적인 기술인데 첫 시도에 성공했습니다. 로켓을 파손 없이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로켓 재활용은 물론 하루에도 몇 차례 재발사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발사 성공 뒤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오늘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비행이었는데 발사된 무인 우주선도 지구 궤도에서 약 75분간 예정된 항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북 순창에 있는 출렁다리에 안개가 자욱이 껴있는 장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곳곳에서 가을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른 아침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가 안개에 쌓여 있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안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단풍 축제가 열린 강원도 태백시 철암 단풍 군락지가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단풍을 만난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가을의 색깔을 두 눈에 담았습니다. 요즘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다양한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전북 고창에서는 답송놀이가 열렸는데요. 워낙 포토제닉해서 사진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전통놀이이기도 합니다. 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모양성 성곽길을 걷고 있습니다. 머리에 돌을 이고 길이 1684m의 성곽을 따라 도는 전통 민속놀이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참여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네,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설 텐데요.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계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국이 흐립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2도, 제주 27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금요일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